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우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연명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른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를 하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존엄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회장 그리고 실제 존엄사 사례를 겪은 청취자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가 시니어 플래너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수료자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내년도 시간제 일자리로 광명시 내 복지관, 보건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고요. 광명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프톱 싱어스의 워크 라이트 인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2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흔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웰빙, 힐링, 욜로 같은 것들이 삶의 질과 관련한 유행어였죠. 그런데 삶과 극단에 있는 죽음을 두고서도 우리 사회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2008년 김할머니 사건 기억하시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할머니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해서 결국 대법원이 존엄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정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허용이 됐습니다. 어제부터였는데요. 오늘은 이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졌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존엄사하고 안락사하고 또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먼저 존엄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종종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자는 잠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 그것이 바로 존엄사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누리다가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외로움 없이 편하게 가시는 건데요. 지금 우리 많은 이제 현실 속에서는 이런 죽음이 참 어렵잖아요. 예. 현실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가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가시도록 도와주자라는 것이 이제 좀 존엄사법이 발행되어져 시행되는 거고요. 안락사 이야기한 안락사는 편안하게 간다라는 말은 같은 내용인데 예.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결정을 죽음의 방법 이런 부분들인데 의사의 조력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끊기는 참 어렵잖아요. 뭐 이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래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의사 조력 자살 이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안락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존엄사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기 수명을 다하며 외롭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가는 것이 존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락사는 존엄사에 비해서 수명 단축을 조금 앞당기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존엄사에 대해서 의미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어렵게 설명하자면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 네. 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그렇죠.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네. 임종 과정이라는 게 뭘까요? 네. 임종 과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치료할 수 있고 또 뭐 치료해야 될 환자들은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임종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몸이 차가워지거나 호흡이 정지하기 직전이 되거나 또 이제 더 이상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가 도달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임종 과정이에요. 물론 이건 의사가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뭐 의술로나 기계로나 약물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의 어떤 부탁이라든지 또 의사들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많은 기계나 어떤 약물을 통해서 무의미하게 회복이 될 수 없는데 연명을 계속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한 인간의 어떤 존엄도 가치도 상관없이 그 의술에 의해서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연장하는 데 있어서 생명 유지 수단이 되는 것이 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네. 사용,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존엄사가 이제 가능해짐으로써 이런 연명 치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단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 의도 혹은 이제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에 김할머니 그 사례가 우리 네. 사회 그 존엄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든 가장 큰 계기였죠. 네네. 예. 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웰다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노래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좀 더 안락하게 살아보자라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1세대들이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노년이 되어지고 또 질병이 생기고 하시면서 정말 안식하고 좀 여유 있게 지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사는 것도 억척스럽게 사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가시지 못하시고 또 중환자실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고통 속에 간다라는 것은 정말 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좀 더 편안하게 외롭지 않게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환자 본인도 이런 인식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인지, 아름답게 가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코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을 이제 교육하고 또 상담하고 또 홍보해서 내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 존엄사에 대한 필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회장님, 저희 이쯤에서 실제 관련 사례를 경험하신 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네. 자, 가족 중에서 실제로 임종 과정에 있던 분이 있었고,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을 고민했었던 이런 사례를 경험했던 분을 어렵게 저희가 한 분 섭외를 했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사전에 여쭤본 바로는 동생분과 관련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로 저희도 자료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계기면요. 제가 우연찮게 그 웰다잉 교육을 받았어요. 예. 동생이 앓기 전에, 웰다잉 교육을 받았는데, 그 동생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바로 전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본인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중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반드시 이겨내겠지만 나중에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마지막에 더 이상 치료를 안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을 때 너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치료를 하다 가겠냐.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심폐소생이라든가 이런 모든 치료를 다 하다 가겠나. 아니면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할 때 중단하고 너가 이렇게 편안하고 존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2가지 중에서 너는 어느 걸 택할래? 했더니, 누나, 나는 편안히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깨끗이 나를 지키면서 가고 싶어 해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올케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 가족도 이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좋겠죠. 그런데
마지막 정말 그 시점에 왔을 때 자녀는 끝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해본다고. 그건 가족이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올케가 아빠가 평소에 이런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니까 아빠의 의견을 존중하자 해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중단한 후에 오히려 편안하고 약물이 다 빠지니까요. 혈색도 돌아오고 한 보름 정도 너무나 편안하고 평소에 건강할 때 모습이 다시 돌아오고요. 다시 이거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의사 선생님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평소에 이런 한 번쯤 고민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중단한 후에 혈압이 떨어져서 아스피린 같은 게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 정말 갈등이 왔어요. 이거를 다시 취소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정말 편안하게 떠날 수 있어서, 떠나는 우리 동생도 그렇고, 가족도, 고통이 조금 덜했지 않나, 그러 싶습니다. 예. 지금 의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고요. 쉽지 감사합니다. 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존엄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민을 이제 솔직하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희 제작진도 이런 주제를 삼았고요. 또 마침 어제 이제 존엄사가 법적으로 이제 가능해지면서 또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우리 청취자들께 조언의 말씀을 한마디 하신다면요. 네, 조언의 말씀을 제 동생이 조금 생각이 있는 애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투병 중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나, 내가 가더라도 만일에 나를 통해서 이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메시지를 좀 주도록 해. 그리고 다시 만일에 내가 살아난다면 이거를 자서전식으로 써서 다음에 이런 투병 중인 환자에게 내가 길잡이가 돼줄 거야. 그런데 너무나 빨리 9개월 동안 엄청난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온갖 의학적 치료는 다 했거든요. 예. 다 했는데 제가 2가지 메시지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제 동생은 50대인데 그동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지위도 얻고 인정도 받았지만 죽음 앞에선 그 모두가 무의미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요즘 현대의학이 암을 극복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극복되리라고 봤어요. 워낙에 건강하고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극복하리라, 너는 극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대의학이 암이 극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인에게는 더 큰 고통이 연장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더 센 약물로 더 크게 고통을 주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생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동생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말도 잘 알아듣고 이제 사회적 지위도 얻어내지만 그 앞에서 감히 너 이제 죽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한 번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는 한 번쯤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동생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결과 본인이 우선 떠날 때 편안해 보였어요. 예. 얼굴이 마지막에 이제 발그레하게 돌아오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의사 선생님께 내 동생이 살아나나 봐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해보려고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편안하지 않았나. 마지막 시간이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나. 그 고통이 없는 차라리 고통이 빠지더라고요. 예.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그렇게 편안히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가족, 보내는 가족은 이렇게 편안히 떠나는구나. 잘 가.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다음에 잘 살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이젠 더 이상은 아픔은 없어.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어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같은 비슷한 사례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깊은 곳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어려우셨을 텐데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자, 이 사례를 겪으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조심스럽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인 요청에 따라서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웰다잉 협회 회장과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죠. 회장님 나와주시죠. 예. 네. 이게 말씀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연명치료 네. 중단 그리고 네. 나머지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없을 경우에 여러 사례가 있는데 평소에 자신이 이제 작성을 해놨다면 의식이 없어도 그 의사 두 사람이 그 의향서를 확인하고 판단해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의향서를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가족 2명이 우리 부모님의 그분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는 진술과 그다음 의사 두 사람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의식도 없고 의향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돼요. 네.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족이 없고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가족이 이제 전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법적으로 의사와 또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고민하고 또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존엄사 시행 첫 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임종 과정에서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신청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 웰다잉 협회에서도 시범 사업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전까지도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사전의료 의향서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많이 물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이게 된 것은 2년 전이잖아요. 이제 실행하는 것이 지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전까지는 장신이 써서 가지고 계시다가 가족들에게 줘서 의사에게 전달되면 의사가 참고하고 또 의사가 판단할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이게 법적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되게 높아요. 예. 어제도 다 쓰시겠다고 남편 것도 쓰면 안 되겠냐 우리 부모님 거 쓰면 안 되겠냐 근데 아닙니다. 절대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본인이 써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막 했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있어요. 해도 본인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쓰지만 강요에 썼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은 통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하고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건강할 때 이걸 쓰면 참 좋은데 좀 전에 우리 사례자의 이야기처럼 건강하지 못할 때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미리 내 죽음을 만약에 가망이 없다면 회생 가능이 없다면 어디에서 정리할 것인가. 그 장소 이제 정말 내가 집에서 갈 것인가 병원에서 갈 것인가 호스피스를 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 너무 이제 좀 전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통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너무 아프니까
그 통증은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마지막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그럴까요? 기간이라든지, 정리할 물건이라든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리고, 또 이제 하나 더 하면,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예전에는 동네에서 친척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요새는 이제 자녀들이 뭐 숫자가 적고, 또 많은 장례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내 장례에 대해서도 내 의지를 충분히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심각하게 그리고 가볍지 않게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은엄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영숙 대한 웰다잉 협회장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름 하나만으로 이문세의 목소리입니다. 사랑 그렇게 보내네 듣고 2부에서 뵙죠. 아주 멀리 가버릴 줄 왜 몰랐을까.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요즘 이 접종 맞는 분 많으신데요. 독감 예방접종 여기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벌써 좀 쌀쌀해지니까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왔는데 네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거리를 걷다가도 기침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예, 아무래도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기침 날 때 접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기침만 하고 열이 나거나 몸이 많이 아프지는 않은 상태라면은 상관은 없고요. 다만 몸살이 나거나 몸에 열이 많이 나거나 두통이 있는 이런 불편함이 좀 큰 경우에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예, 보통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분들은 면역이 떨어지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을 꼽는데요. 6개월이 넘은 유아나 노인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만성질환자가 우선 대상이고요. 그 이외에도 그 걸렸을 때 태아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임산부도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도 맞았는데요. 왜냐하면 의료인들은 꼭 맞아야 되는 게 걸렸을 때 환자들에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군요. 임신부들도 꼭 이게 맞아도 괜찮나 아닌가 이런 고민 많이 되잖아요. 예, 지금은 뭐 가이드라인이 임신부도 맞는 게 맞다. 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맞아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가 보죠?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독감에 걸리면 힘드니까 맞겠다라 할 때 맞는 게 금기는 절대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꼭 맞는 게 필요한 분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수가와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좀 전문 용어 같기도 하고 어렵거든요. 4가 백신도 있고 뭐 3가 백신도 있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 국가에서 무료 접종 대상자를 점점 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요즘 병원에 가보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할 때 3가 맞으실래요? 4가 맞으실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모양이 바뀌어서 전년에 맞은 백신이 다음해에는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연 초반에 적어도 여름 전까지는 어떤 독감이 유행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발생할 확률이 높은 그런
종류를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예. 그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접종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10월부터 접종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흔히 쓰던 백신은 3가 그러니까 3가지 예상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백신을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는 한 종을 더해서 4가지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확률 문제인데 아무래도 3가보단 4가가 적중 확률이 높다고 할까?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기는 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네. 독감이라는 것은 아예 다른 종류죠? 그렇죠. 사실 독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독한 감기로 오해를 하시는데 예. 전혀 그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감은 사실 아까 잠깐 인플루엔자라 말씀드렸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발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감기보다 더 심하고 고열이 나고 또 폐렴이나 부비동염 같은 합병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는 거죠. 그래서 7121번님이 제가 감기에 엄청나게 잘 걸리는 체질인데요.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도 안 걸리거나 덜 걸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럴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본인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게 진짜 감기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구분이 어려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자주 그 상기도 감염, 즉 감기 증상 때문에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그중에 일부는 인플루엔자 독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을 수 있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8274번님이 지난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이틀 몸살 기운에 고생을 했는데요. 원래 이런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사실 그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약하게 독감에 걸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맞은 부위가 통증이 생기는 건 거의 하루 정도는 누구나 느끼는 건데 그 이외에도 마치 독감 증상 같은 이제 고열이 난다든가 이 두드러기나 이런 게 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열이 많이 날 때는 이 접종을 피하시라 말씀드린 게 만약에 열이 날 때는 부작용이 있어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지만 이 독감 이후에 고열이 나거나 몸살이 나는 부작용은 그렇게 아주 흔하거나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주로 조심하면 될까요? 예, 우선 주사 당일 목욕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주사 맞은 부위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맞은 날하고 다음 날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가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대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궁금한 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먼저 서울 강남 한복판이죠. 영동대로에 대규모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그리고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에 그 105층짜리 현대자동차 신사옥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 일대에 거대한 지하 복합 공간을 만들기로 하고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했는데 어제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그 영동대로 480m 구간을 지하에 만들고요. 그 위로 녹지를 갖춘 3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그 서울 광장의 한 2.5배 규모입니다. 뭐 지금 상황이랑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네네. 그렇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는 복합 환승센터도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는 그 5개 철도 노선의 통합 역사 그리고 버스 환승 정류장이 들어서고요. 주변에는 그 전시장과 쇼핑몰 등까지 만들어져서 그 하나의 거대한 지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그 잠실 야구장이 30배 정도인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지하 공간으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설계안을 보면 그 이 복합 환승센터에는 그 지하 4층까지 자연스럽게 태양빛이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를 위해서 그 지상에는 그 태양빛을 모으는 거대한 장비가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그 내후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공사에 들어가서 2023년에 완공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보다는 좀 더 한가로운 모습으로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에 아무래도 대규모 시설을 짓는 만큼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네네. 자,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도로가 어딜까? 이거 우리 기사님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강남구 일원로라는 조사가 나왔네요. 네,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그 왕복 4차로 이상 그리고 길이가 500m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카드 택시 7만 대의 운행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운행 속도를 조사했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청역에서 일원역까지 강남구 일원로가 시속 15.6km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는 그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였고요. 일원로 다음으로는 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신답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종로구 청계천로가 가장 밀리는 구간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서초구 나루터로 중구 남대문로가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혔습니다. 예, 이 지역은 듣기만 해도 답답한 느낌이 나네요. 자,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용품 꺼내는 분들 계시는데 라텍스로 만든 침구류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온성이 뛰어난 라텍스 소재 침구류랑 그 전기장판을 같이 쓰면 화재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그 라텍스 침구와 전기장판을 같이 쓰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그 2015년에 13건, 지난해 20건이었는데요. 올해는 이달까지 벌써 23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점 많은 분들 유념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좀 논란거리죠. 유명 음식점 대표가 이웃 반려견에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고요. 서울시도 단속을 강화한다고요? 네, 그 반려견과 그 산책을 많이 나오는 한강공원에서요, 목줄 없는 반려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서울시는 그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에 단속 요원 20명을 투입해서 그 목줄 없는 반려견을 포함해서 각종 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홍보나 단속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그 목줄을 채우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요, 연간 그 4만 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유튜권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실의 Anyone Who Knows What Love I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